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가 되는 강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좀 전세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집값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 은 이제 것까지는 어땠냐면 2년 거치였어요. 2년 동안 전세 들어간다라면 대출을 받아서 2년 거치였습니다. 이자만 냈었어요. 근데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원금까지 이제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환을 합니다. 원금을 상환한다. 좀 더 부담감을 느끼겠죠. 전세자 같은 경우. 자, 전세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DSR 적용입니다. 자, 이제 것까지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이랑 같이 묶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이 대출, 이 별개로 떼어서 다른 대출 총액으로 해서 DSR, 총부채 원리금 대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봉이 뭐 있다라고 하면 연봉만큼 해당되는 대출만 준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대출은 무엇이 있었냐면, 자, 신용대출,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대출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연봉이 한 5천인 사람이 한 2억 정도 대출 받았다라는 거죠. 신용 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전세금이죠. 전세금 역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포함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면 2억을 자,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렇게 활용을 해서 2억 정도 풀로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자, 이런 대출을 이빠이 땡겨섰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사셨던 분들 또 있으시단 말이에요. 전세금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잡히지 않았던 대출 역시도 플러스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굉장히 현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사셨던 분 또는 전세 사시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타격, 부담감들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 방식에서 2.585%의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연봉 5천만 원일 때 다른 대출 없다라는 가정하에 자, 전세금 같은 경우 자, 2억 1,70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연봉 3천 같은 1억 3천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자, 이 지금 대출, 전세금 대출 규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하는 만큼에 해당되는 전세금 한 8, 90%는 받았던 게 현실인데 이제는 연봉 대비를 해서 자, 연봉 많으면 많이 주고 연봉 작으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준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연봉만큼 조정된다라는, 대출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 아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전세금이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1억짜리 한 9천의 전세를 준다라고 가정을 쳐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9천 정도는 연봉 아까 대비를 해서 본다고 해서 충분하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자, 1억이 아니라 10억에 자, 서울 집값 평균적으로 10억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억에 해당되는 9억까지 분명히 전세금은 맞추지 못할 거고 한 6억 정도로 지금 형성돼 있다라 6, 7억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연봉 5천, 뭐 8천도 쉽지가 않은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전세금을 맞추는데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집값을 구성하는 전세금이 흔들린다라는, 계속 하락세를 칠 수밖에 없는 규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껏까지 서울 집값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전세금이 있어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오르는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전세금 같은 경우는 많이 살 수도 있고 자, 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놓고 그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양도 차익을 기대를 했었죠. 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 전세금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자, 집값이 상승할 수가 있었고 갭 투자금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전세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금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 같은 건 자기 돈이랑 합쳐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연봉에 따라서 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년 7월부터요. 자, 그러면 집값을 구성했던 이 하나의 축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전 쉽게 계속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많으신 분들 집값 폭등하는 그 시기에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다 끌어가지고 다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한두 채 지금 사셨어요. 많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폭락해서 2014년까지 폭락하다가 자, 2012년, 13년 이쯤에 서울 집값 산다라는 미친놈 소리 들었던 그때가 있었죠. 서울 같은 계속적으로 폭락만 하는 그 시기, 이런 저평가됐던 그 집들을 샀던 사람들은 벌써 손바뀜 거의 대부분 일어났죠. 자, 저평가에 샀던 그분 같은 시세 차익들을 보고 이제 슬슬 빠졌습니다. 그 자리를 메꾼 게 이런 영끌족이라든가 이제 막 신규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여유가 크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월급쟁이인 상태에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담보대출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 둘씩 사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10억을 예를 든다. 10억 집이다. 보통 어떻게 사시냐면, 자, 20-30%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 이 담보대출, 자,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30% 담보대출, 그리고 뭐 그 남는 부분들 같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서 메꾸고, 그 부분, 나머지 같은 경 전세금으로 채우셨어요. 전세금이 반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30%에서 40% 정도로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이죠. 1% 오를 때마다 급격하게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제 영끌족이 들어가고 나는데 1년 정도 이후 같은 경우는 자,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돼요. 자,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되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라 버리니까 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원금 이자만 갚아도 됐었는데 원금까지 갚는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엄청 급격하게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버틸 이유가 명분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서 언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느냐? 자, 이런 지탱을 해주던 전세금이 유지가 돼 있거나 또는 상승하지 않을 때 굉장히 급격한 타격을 받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더 올라야지 자신들도 자금도 회수를 하고 여유를 찾는데 이 전세금이 자, 지금 같은 전세금 대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떨어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제껏까지 전세 자금 대출이 DSR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셨을 거라는 것.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 통장 이용을 해서 뭐 어떤 투자든 생활비를 사용을 했든 이런 대출 일정 규모에 해당된 대출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대출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세금은 떨어질 겁니다. 자, 집값, 서울 집값 계속 올랐던 이유는 자, 전세금이랑 같이 올랐기 때문에 밀어서 사실 집값이 올랐던 그런 영향들이 그런 영향이 많은데 자, 지금 같은 전세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자, 영끌족 많이 사셨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예요. 자신의 남는 여윳돈들이 크게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 10억 한다라는 거. 전세금 같은 경우는 한 4, 5, 뭐 6, 8억 이렇게 하는 전세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영향 받는다라고 하면 1, 2천 영향 받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억, 뭐 3억 이 정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DSR 같은 경우는 총 부채 원리금 대비 상환 비율이에요. 자, 근데 총 부채 비율을 볼 때 뭘 보느냐? 연봉을 본단 말이죠. 자, 전국적인 연봉 크게 차이가 나나요? 자, 제주도는 1000인데 자, 서울은 1억입니까? 평균 연봉이요. 자, 일반적인 기업 다닌다라고 하면 고만고만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대리라고 하면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연봉이 동일한 상태라면 대출 규모도 동일해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대출, 비이성적인 서울 집값에 맞춰져 있는 전세금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이 10억인데,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00으로 5억을 버는 방법들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샀던 9천에 21평짜리 아파트가, 자, 지금 같은 2억 7천, 1억 8천이 올라있죠. 500 투자해서 1억 8천 벌었는데, 이게 5억의 수익, 6억까지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억 7천이에요. 21평짜리가 메이저 중심인데, 2억 7천 한다라는 것이죠. 10억인데 2억 7천 하고 있어요. 자, 2억 7천에 해당되는 전세금은 얼마냐? 지금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금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1억 5천 정도예요. 1억 5천의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일반적인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인데, 10억에 해당되는 전세금 한 7억 정도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연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무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DSR로 잡혀 놓았기 때문에 전세금 규모는, 대출 받을 수가 있는 전세금 규모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줄어들어서 2, 3억 정도를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 3억 정도를 내줘야 되는데 연끌족 같은 게 내줄 수가 있나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현금 2, 3억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집값 상승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지만, 자, 이렇게 역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 그렇다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2, 3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빨리 낮춰서 전세금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잡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일반 전세자들이 여유가 안 돼서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원리금까지,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DSR로 연봉 대비해서 또 내줄 뿐더러, 자, 이 받았던 금액 같은 원리금,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아닌데 전세금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 3억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억 같은 굉장히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전세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면 2, 3억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돈으로 빨리 대체해달라고 해서 할 거예요. 근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맞췄던 그 전세금을, 동일한 그 전세자를 찾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찾아질까요? 자, 일부의 사람들만 전세금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자, 그런 전세, 연끌족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자 같은 경우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사항들, 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 반환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매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집값은 계속적으로 내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 전세금 때문에 집값은 내린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으로 내린 곳이 또 어디가 있나요? 저 창원이 그랬고, 저 광양이 그랬고, 울산이 그랬고, 거제가 그랬습니다.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 때문에, 자, 이런 원전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이 조선 경기가 안 좋았던 그 부분으로 전출되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집값 내렸는데, 이 집값 내렸던 부분으로 발생됐던 현상이 이랬어요. 자,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자들이 나가다 보니까 못 돌려주는 그 물건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냐? 집단적으로 소송을 일으켜요. 이런 제보도 하고 MBC, KBS, SBS 제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인 뉴스 뜨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집값 내려가고 전세금 폭락했을 때, 집값 폭락하고 전세금 빠졌을 때에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인데, 제가 이런 창원이라는 곳, 전국에서 가장 폭락 많이 했거든요. 폭락했던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자,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메이저 뉴스에 지방 뉴스 나오나요? 자, 여러분 뉴스 본다는 어떤 뉴스 많이 나오나요? 그냥 세계적인 정세라든가 코로나 현황이라든가 사건 사고나 가스 폭발 이런 것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나잖아요. 지방에 뭘 짓는데 이런 거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 해당되는 뉴스가 뜨기는 시기가 2018년 때였어요. 집당 소송.
전세금이 폭락했는데, 집값이 폭락하다 전세금이 떨어졌는데, 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이 단체를 협약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는 이슈화가 돼서 메이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시기 보고 바로 이렇게 투자를 결정을 했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그려집니다. 서울 집값 지금 받치는 게 전세금인데, 자, 전세금인데 전세금을 바칠 세력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라고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겠습니까? 전세금은 대출이랑 마찬가지죠.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억짜리 집인데 9천에 해당되는 전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1000의 갭이죠. 1000갭이죠. 1000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 자, 이 전세금 9천은 자기 돈일까요? 자기 돈일까요? 1000만 원만 자기 돈이죠. 1억짜리 집이 자기일 거라고 하더라도 1억짜리 집에 해당되는 포함된 1000만 원이 자기 돈이지 9천까지 자기 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돈이죠.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갚아야 될 돈은 뭐인가요? 대출이죠. 대출이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버블이 만들어지면 폭락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버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 자, 제가 분석을 했죠. 자,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1991년에 해당되는 일본 버블,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례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버블이 만들어졌던 공통점입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가 대출 100%였어요. 100% 대출을 해줬어요. 자, 실제 사례인데, 제가 아랍에서 자, 이 배관 검사, 배관 설치 검사 감독이었었는데, 자, 하청업체에 해당되는 그 소장님이랑 좀 친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관련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이 아니었어요. 정규직이 아니었음에도 자신한테 대출 100%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대출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해주는 게 100% 대출이에요. 그 당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미국 상황이었습니다. 100% 대출이 됐었어요. 자, 일본은 또 어땠나요? 1988년, 막 87년 100%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끼는 거예요. 100% 대출과 저금리, 최저금리는 버블을 만든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저금리는 맞는데 100% 대출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LTV DTI 딱 막아놨잖아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30%밖에 대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채 이상은 대출 아예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는 확실하다. 그리고 DSR을 받기 때문에, DSLR이라는 R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연봉 대비해서 대출 규모는 한정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이상으로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안 낀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던 것이었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어떤 부분을 간과를 했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주택 방식, 이 전세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금 같은 경우도 대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갚아줘야 될. 대출이랑 같다. 자, 그렇다면, 자, 일반적으로 서울 집들, 영끌족들, 맨 마지막 막차 타셨던 분들, 어떤 식으로 집 샀나요? 자, 이런 전세금 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신 조금 모았던 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샀단 말이죠. 100%에 준하는 이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전세금이라 해당되는 대출, 전세금 대출이죠. 전세금도 대출입니다. 대출. 그 나머지 신용대출이 이걸로 샀다라는, 100%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버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블을 스탑하기 위해서, 자, 이 중요한 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이 전세금의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세금이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연봉이 무한대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인 월급쟁이, 월급 규모 한정적이, 그래서 연봉 역시도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연봉만큼 이제는 전세금 대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까지 해야 돼요. 이중악재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샀던 매수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만 갚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금이 더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중악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중악재가 있고, 자, 전세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전세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집에 해당되는 전세 금만큼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절이었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 규모로 줄어들고, 대출이 더 많다면 더 줄어들고, 그런 상태에서 원리금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전세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중악재다라는 것이죠. 전세금을 높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세금만 하락한다, 1, 2억만 하락거린다라는 것이죠. 1, 2억이 없는 사람, 현금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창원에 들어갔을 때 집당 소송, 그때는 폭락을 하고 전세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당 소송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전세금이 내릴수록 그 집값은 같이 내렸고, 그러다 보니 전세금을 못 돌려주다 보니 더 폭락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금이 받쳐주면 사실은 이 유지는 될 수가 있는데 받쳐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세 치고 못 갚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단체 활동하는 순간 집값은 더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졌다라는 것이죠.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버팁니다. 투기 과열지구라서 지금 팔게 되게 되면 남는 게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이죠. 자, 투기 과열지구에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취득세 그렇게 많이 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지금 팔면 아무리 2, 3억 올랐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양도세라든가 투기 과열지구의 중과세율까지 다 때린다라고 하면 1년 이내, 2년 이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중과세율. 나머지 뭐 한 20, 30%인데 이게 취득세 떼게 되면 남는 게 얼마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때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 3억 정도는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타이트한 이런 상황에서 집값 더 올라줘야죠.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내려버린다 라고 하면 과연 어떤 현상들이 발생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 집값 폭락했습니다. 이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지방 집값은 폭등했어요. 상만 낸다랑 엄청 폭등했어요. 거의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자, 제가 투자를 했던 이 창원이라는 지역인데,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방 같은 폭등을 했어요. 언제까지 폭등했냐? 2018년까지 폭등했다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폭등했어요. 자, 서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가까이를 폭락했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폭등했는데, 7년 정도 폭등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폭락했다라는 거. 폭락하다 보니까 또 뚜렷하게 그런 현상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을 보았었어요. 어떤 분을 봤냐면, 자, 이런 창원이라는 지역에, 자,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2010년 가까이는 1억 하던 게 2억으로 올라가요. 갭이 그 당시 1000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샀던 사람들 중에 100채 사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100채. 한꺼번에 2, 3년 만에 100억 부자 되셨어요. 자, 100억 부자 되시고 난 다음에 룰루랄라 하시다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확장하시고 하셨는데 2007년 창원이라는 지역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폭락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꺼번에 전세금을 다 돌려줘야 돼요. 다 찾아오기 때문에. 수도권에 혹시나 몰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전세금 돌려야 된다. 전세금 같은 경우가 이제는 DSR로 묶인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 100억 부자였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자, 해외에 도주한 상태십니다. 해외에 가 계신 상태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도주를 했는데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분의 지인이랑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연체됐던 그런 부분들, 이자라든가 그런 것들, 법적인 절차들 하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00억 갔는데 한꺼번에 나락으로 가는 거 저는 봤다라는 것이죠. 전세금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전세금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전세금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이제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못 있겠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못 돌려주게 되면 소송 가고 이런 경매에 붙여지고 자 이런 단체 행동하고 이제 이슈화 된다라는 TV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에 몰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이 내년에는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결책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일단 현금 확보입니다. 버티지 못하면 헐값에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 버티면 한 10년 있다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10년 정도의 갭이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 버틴다고 헐값에 팔아야 돼요.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확보 계획을 또 세워보세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확보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전략들을 그렇게 다변화한다라는 것이죠.